네, 12월 30일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이고요.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주말 사이에 충격적인 뉴스를 접하시고 네. 많이들 놀라시고 또 슬퍼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함께 깊은 위로의 말씀 전하면서 오늘 12월 30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뉴스들도 좀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올해 한 해를 아마 오늘 방송으로 마무리를 아침 방송은 그렇죠. 마무리할 텐데 그 방송에서도 뭐 많은 분들이 또 슬퍼하시고 또 안타까워하실 텐데 뭐 그런 마음도 함께 좀 담아서 같이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뉴스부터 좀 전해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네, 네, 권순우 권순우 기자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예, 그 사건 사고 소식은 좀 이따 전화드리고요. 네. 그래도 좀 마감 사항 좀 살펴보면은 다우지수가 0.77%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1.49% 조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은 1.11% 하락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만한 악재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 그러니까 미국은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대부분 휴가를 많이 가기 때문에 그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장부를 대부분 북을 덮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거래량이 많지 않은 가운데 좀 많이 올랐던 것을 기반으로 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요맘때는 산타랠리라 그래가지고 특별히 거래량은 많지 않지만 뭐 일반적인 상황보다는 수익률이 좀 좋은 측면이 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산타랠리가 특별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 대부분 하락을 했고요. 그 테슬라도 4%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은 좀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고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은 뭐 많은 분들이 어제 뉴스를 접하셨겠지만 혹시 이제 아침에 그냥 출근하시면서 듣는 분이 계시다면은 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좀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무한 국제공항에서 탑승객 181명을 태운 제주항공 여객기가 그 활주로 외벽에 충돌한 뒤 화재가 발생해서 179명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2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을 했는데요. 사실 어제 저도 뉴스를 계속적으로 보다가 이 사망자 숫자와 탑승객 숫자가 맞지 않길래 네. 그래도 좀 생존자를 조금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어제 한 오후 8시 한 40분경에 소방당국에서 발표한 거는 179명 모두 숨진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사고가 난 기종은 B737-800기이고요. 그 175명의 승객 그리고 객실 승무원 4명, 조종사 2명, 총 18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2명의 생존자는 객실 승무원인 네.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국적으로 따지면은 173명이 한국 사람이고 나머지 2명은 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했던 이 항공기에는 대부분 태국 여행객들이 타고 네. 있었고요. 크리스마스 여행 상품을 이용한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여행사가 그 사실 이 항공기를 전세기를 내서 그 운행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좀 어제 좀 알아보니까 그 지인분들, 그러니까 뭐 직접 지인은 아니지만 네. 뭐 지인의 지인들이 이쪽에서 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항공기 사고 가운데서는 역대 3번째로 인명 피해가 큰 사고입니다. 1983년에 그 대한항공이 좀 격추되는 네.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269명이 사망을 했었고요. 1997년 대한항공이 괌에서 추락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228명이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좀 다른 사고도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게 어제 저도 이렇게 뉴스를 접하면서 이 숫자가 사망자 숫자가 네. 이게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야? 정말 저 숫자가 맞아 싶은 일이 좀 있었는데 예전에 그 우리가 좀 참사라고 기억할 수 있는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네. 때가 한 192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정도 급의 참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우리가 기억하는 성수대교, 네. 붕괴 여기가 이제 32명이 사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고가 얼마나 큰 사고였는지를 좀 체감할 수 있게 된 네. 것 같고요. 그 뭐 2014년 세월호 참사가 그 304명이 네. 사망을 했었고 1995년에 삼풍백화점 사고가 한 502명
정도 사망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전문가들도 너무 섣부르게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말라라고 좀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활주로 길이를 사망 사고의 원인으로 보는 사람들이 좀 있긴 있는데 네. 이게 아무래도 무안공항이 활주로 확장 공사를 좀 하고 연장 공사를 하고 네.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국토부에서 발표를 하는 것은 사고 기종인 B737 같은 경우에 한 1,600m의 활주로면 충분히 착륙을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항공기들도 계속 착륙을 했기 때문에 활주로 길이가 원인이 될 수는 없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조종사들 같은 경우에도 기장이 6,800시간 이상 네. 운행을 했던 베테랑 항공 그 기장이었기 때문에 네. 이게 운전 미숙이라든지 뭐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렵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각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눈에 보이는 우리가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그 영상에서의 조류 충돌 같은 경우가 원인으로 좀 지목이 되고 있는 거는 가장 유력하게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좀 눈으로 보기도 했었고 한 8시 54분쯤에 관제탑에서 착륙 허가를 하고 한 57분쯤에 조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좀 경고가 네.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바로 메이데이 긴급 조난 신호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조류 충돌로 인해서 이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거라는 추정은 대부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조류 충돌이 발생을 했다라고 해서 왜 랜딩 기어가 그러니까요. 내려오지 않았는가라는 부분들은 전문가들의 분석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혹시 이제 바람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좀 있었는데 그 역방향의 바람이 불었던 거는 맞다고 합니다. 국토부에서 이제 브리핑한 바로는 역방향의 바람이 불긴 불었는데 시속 4km도 안 되는 미풍이었기 때문에 바람이 사고의 원인이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착륙 전에 엔진에서 불이 그러니까 비행기 오른쪽 날개 엔진에서 불이 붙었던 거는 사실인 것 같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기내 안쪽으로 당시 이제 마지막 문자 메시지 등을 보면 기내 안쪽으로 연기 등이 많이 좀 들어왔던 상황으로 그리고 예. 또 기내 안내에서도 조류 충돌이 있었다. 그래서 엔진으로 뭐 새가 들어와서 좀 뭐 비상 착륙을 한다 이런 안내 메시지가 아마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기내에는. 예, 그렇게 네. 기내 그 안내 저도 좀 마음 아파서 보여드리진 않고 있는데 그 카카오톡 메시지가 네. 이제 네.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내부의 안내 상황을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판단을 하려면은 블랙박스 같은 걸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런 자료들은 아직까지 좀 조사 중에 있고요. 그런 얘기가 있었다라는 거는 이제 카카오톡을 통해서 좀 얘기가 네, 전해지고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들 하는 얘기는 이게 그 뭔가 조류 충돌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랜딩 기어가 작동을 안 하고 동체 착륙을 할 만한 상황은 왜 발생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확인이 네. 되지 네, 않고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체 착륙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좀 마찰을 좀 어떻게 좀 조절하기 위해서 이 활주로에다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전문가들 얘기하는 것들을 보니까 그러고 나면은 이게 동체 착륙을 할 때 그나마라도 조금 속도를 줄일 수 속도를 있는. 좀 줄일 수 있는 것들을 네. 취하는데 그럴 새도 없이 바로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네. 이게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좀 섣불리 얘기를 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기적을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허디슨 강의 기적처럼 이게 뭐 물이 있는 강이라든지 바다로 좀 착륙을 했으면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메이데이 선언하고서 왜 이렇게 메이데이 선언하고서 몇 분 안 돼서 바로 동체 착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이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게 활주로 중간에서 내려왔던 것들을 보면은 한 바퀴 돌아서 좀 다시 착륙했으면 어땠을까? 아니면은 바다에 착륙했으면 어떻겠느냐? 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메이데이 조난 신호를 하고서 거의 1분 만에 내려왔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1분 만에 내려와야 되는 상황에서 그 언제 그 바다로 이렇게 항로를 틀며 이런 것들이 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강도 아니고 바다는 파도가 있고 네. 또 서해 바다는 좀 이렇게 갯벌들도 있고 뭐 그래서 이게 그런 추정을 하는 것은 좀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좀 있고요. 이런 얘기가 좀 조심스러운 이유가 이게 우리는 그랬으면
몇 명이라도 더 살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얘기들이 또 반대로 보면은 누군가의 책임 소재를 묻는 용도로 좀 활용이 될 수가 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설명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대부분 여행 패키지로 나갔던 그 지역 주민들이 많고 공무원들도 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일단 무한의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를 했고요. 그리고서 지금 다음 달 4일까지 7일간 국가 애도 기간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항공 쪽에서는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이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에게 사죄를 드린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제주항공은 이제 2005년에 애경그룹이 처음으로 이제 합작을 해서 만든 네. 저비용 항공사인데요. 이번에 설립 이후에 뭐 몇 차례 뭐 사고가 없진 않았지만 네. 인명사고가 발생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무안 지역이 안 그래도 좀 조류 충돌 발생률이 좀 높은 지역이라고는 합니다. 네. 근데 거기가 이제 아무래도 좀 그 철새들이 좀 많이 네. 사는 지역이고 이것에 대해서도 요즘에 그 전 세계적으로 공항에 네. 그 조류와 관련한 경보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 기후 위기가 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철새들의 어떤 지역들이 좀 옮겨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공항이 있는 지역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철새들이 좀 서식하기가 좋은 활동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공항에서는 뭐 드론을 날리거나 뭐 총이나 폭죽을 통해서 새를 쫓아내는 일들을 계속 하고는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뭐 좀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 한 마리가 뭐 그렇게까지 위험할 수 있냐라고 하는데 거의 비행기가 워낙 빨리 날아가기 때문에 부딪히게 되면 거의 5톤 정도의 충격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엔진 저도 어제 뭐 항공하는 분하고 잠깐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그 들어가서 엔진이 망가지는 모습을 우리가 봤잖아요. 네. 근데 그 한 개 엔진이 망가진다고 해서 비행기가 그 비상착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는 않는다고 해요. 네. 그리고 랜딩 기어 같은 경우도 그 뭐라 그럴까 백업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왜 이렇게까지 급하게 저희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다들 잘 좀 의문을 네.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항공기가 또 이제 보잉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보잉 항공기가 최근에 이제 사건 사고가 좀 여럿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공기 결함에 대한 우려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최근에 그 노르웨이 현지 언론 쪽에서도 이 항공기가 한번 좀 사고가 있었던 일이 그 좀 최근 보도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공기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에도 뭐 737 800기종이 그 랜딩 기어 문제가 있어서 이륙 후에 2시간 만에 회항하는 일도 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보잉과 관련한 그 항공기 결함 문제들도 좀 면밀하게 조사해봐야 되는 대상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관련 소식은 아마 뭐 다른 미디어를 통해서도 채널을 통해서도 많이 아마 접하실 거라 생각해서 오늘은 저희가 그 사건 관련된 뭐 팩트 위주로만 좀 설명 좀 드렸고 자세한 분석이나 원인 등은 아마 추후에 또 밝혀지는 대로 뭐 저희가 됐든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아마 접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 뭐 경제 관련 뉴스 한번 좀 살펴볼까요? 예, 이제 그 경제 관련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이 그 장 마감하는 날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까지만 하면은 저희도 이제 한 해 동안 힘들었던 그 시장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어제 뉴스를 준비하면서 좀 밝은 소식들을 좀 준비를 해보려고 했는데 네. 갑자기 이런 사고가 생겨서 그렇게 밝은 소식으로 좀 전해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일단은 그 수출 자체는 올해가 많이 힘들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수출이 올해 괜찮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해 대비해서 한 9%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게 지금 순위로 따지면은 한번 순위 같이 보시면 이게 2022년에 6위였던 우리나라의 수출 지표가 23년도에 8위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2024년 들어서는 6위로 다시 올라서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좀 체감하는 경기는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고 아무래도 증시가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털, 기업들의 펀더멘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이게 결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올해 수출 지표는 9% 정도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체감은 잘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출이 우리가 나쁘지 않았다라는 팩트는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우리가 너무 이렇게 우려하고 걱정하고 안 될 거다라고 좀 자조적으로만 얘기를 해왔는데 어쨌든 사실관계는 수출은 9%가 늘었다. 그리고 뭐 일본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네덜란드 같은 회사들, 기업 국가들의 수출 지표가 많이 꺾였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은 일본하고의 격차가 지금 역대급 수준으로 가장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주로 늘어난 국가는 뭐 중국, 미국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 쪽에 좀 수출이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그럼 왜 우리나라의 올해 수출이 좋았는가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반도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올해 들어서 주가가 거의 8만 원대에서 5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 뭔가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리가 걱정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올해 우리나라의 수출에 버팀목을 해줬던 거는 역시나 반도체였습니다. IT 경기의 회복으로 반도체 컴퓨터 수출이 크게 늘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어떤 성장세를 뒷받침해주는 수출의 규모 자체가 크진 않지만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화장품이라든지 의약 품목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확대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격차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그러면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경합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일본하고 한국의 수출 품목이 비슷할 때의 얘기였었거든요. 근데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자동차 등의 산업 중간재 이런 것들은 뭐 중국에다가 일본도 많이 수출을 해왔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파를 좀 같이 맞았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생산 기지들이 이제 해외로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엔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황에 대한 수혜를 우리나라보다 좀 덜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상대적으로 좀 좋았고 거기에서 좀 뭐 일본은 고부가 가치를 하는데 우리는 고부가 가치를 안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우리나라도 체질 개선이 많이 됐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상대적으로 경합도는 낮아졌고 수출은 우리가 오히려 좀 더 늘어났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일본의 수출 둔화 품목을 보면은 석유 제품 네. 그리고 내연기관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올해는 괜찮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는 뭐 일본이 수출 감소하는 부분들이 뭐 우리는 상관없냐라고 본다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올해 수출을 좀 뒷받침해줬던 가장 버팀목이 돼줬던 거는 반도체였고 일본은 사실 반도체가 그렇게 강한 국가는 아니잖아요. 근데 내년에 이제 반도체 시장이 좀 좋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좀 그러니까 네. 안 좋다라는 게 바닥이 아니라 위로 가서 고점을 네. 형성하게 돼서 내려올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나라 수출 감소는 어느 정도는 좀 불가피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양대 수출 시장이라고 그러면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네.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내년에 특별히 경기가 회복될 거다라는 기대가 높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들어설 거기 때문에 여기서 관세 등의 무역 장벽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그 뭐 일자리 창출력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중국을 상대로 하고 있는 경합도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내재적인 요인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따가 환율 말씀드릴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그 정치적인 불안감들도 우리나라 수출이 내년에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우기심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래 발표가 됐어야 되는 내년도 그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그 항공기 참사, 네. 여객기 참사 문제로 좀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나라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되는 게 일반적으로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특별히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을 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경제정책 방향을 국가가 이제 크게 정하게 되면은 그 각 파트들이 있습니다. 네. 각 산업별로
자기 산업에 해당되는 정책들을 바라보면서 기업들이 거기에 맞는 또 자신들의 경영 전략을 또 짜게 됩니다. 근데 그 경영 전략을 이제 큰 틀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뒷단도 계속적으로 지연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지연이 된다라는 거를 이제 산업계 현장에 계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뭐 경영 전략을 짜는데 좀 지연이 된다. 네. 그럼 거기에 뭐 장비 납품이라는 것든지 이런 것들도 지연이 되고 장비 납품이 지연이 되면 여기에 또 2차 벤더, 3차 벤더들이 거기에 소재라든지 이런 거 납품하는 것들이 줄줄이 이렇게 지연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돈의 자금 집행이 지연이 된다라는 거는 그 경제 흐름들이 또 뒤늦게 나타나게 되는 그런 효과들이 연이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당장 뭐 1월달, 2월달, 3월달에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거기서 매출 영업이익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또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들, 네. 자영업들 여기가 줄지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혼란스러운 상황일지라도 좀 책임 있게 이 경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거기서 좀 지연을 시키기보다는 좀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함께 가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는 환율 관련한 뉴스인데요. 이제 1,500원 선에 거의 다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 고점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환율이 약한 부분들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최근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은 그 정치권의 영향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살펴보면 처음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서 해지가 되면서 그때가 한 1,410원, 1,420원 요 정도에서 움직였었습니다. 네. 근데 그 탄핵안의 1차 표결이 무산된 이후에 한 1,430원까지 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탄핵당하면서 거기에 네. 또 1,480원까지도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게 정치의 환율에 영향을 받는구나라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더 깊게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 환율이 정치적인 혼란을 배제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다라는 거를 네네.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환율이 일시적으로 올라간 거야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대응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정치가 좀 안정이 될 때까지 좀 더 적극적으로 외환 보유고를 활용해서 환율을 방어한다든지 이렇게 가도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 구조적으로 좀 환율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외환 보유고를 통해서 환율 방어를 하더라도 방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건 뭐냐면 이게 올해 들어서의 미국 달러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주요 통화 대비 달러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라고 본다면은 달러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옆에 있는 우리나라 옆에 있는 엔화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엔화도 변동성을 주긴 하지만 결국 굉장히 약한 예전에 150엔 넘어가면은 이제 엔화 굉장히 약해져서 큰 문제 생긴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예전에 160엔도 넘어갔었고 지금은 157엔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의 그 원화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더 올랐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울기가 더 급하게 올라가는 부분들은 정치적인 영향이 분명히 작용을 한 것으로 볼 수가 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한 1,450원 언더 쪽에서는 거의 이 달러 인덱스 올라간 것과 비슷한 모습을 좀 보입니다. 네. 여기서의 기울기가 약해지는 달러의 기울기가 약해지는 데 반해서 원화의 기울기는 급격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요 기울기에서 있었던 최근 한 1, 2주 사이의 문제는 우리나라 원화가 가지고 있는 약세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구조적으로 있는 부분들에서는 달러 강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좀 잘 받아들여야 되고요.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달러가 강하다는 거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수입 지표가 많이 안 좋아질 겁니다. 그렇겠죠. 수입이 올라오게 될 거고 우리는 생각보다 그 강한 물가를 다시 한번 견뎌야 되는 상황이 곧 오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은 뭐 진짜 이런 얘기 드리기에 너무나 죄송스럽고 시청자분들 들으시기에 불편하시겠지만 정말 우리가 다시 에너지를 아껴 써야 되는 그런 때가 곧 올 겁니다. 이제 그 석유라든지 이런 거 수입해오는 수입 물가가 올라가기 네. 때문에 우리가 뭐 다른 이유를 불문하고
그냥 단지 달러가 강하다는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에너지를 좀 아껴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 잘잘못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 잘잘못에 대해서 좀 잘 대처를 하셔야 될 거고, 우리는 이제 그렇지 않은 상황들 그냥 있는 그대로 자체를 좀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들도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환율을 낮추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환율이 이렇게까지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본다면은 한국은행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환율이 약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못해서 약한 게 아니라 네. 전 세계적으로 약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를 인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문제로 환율이 약한 거라 그러면 우리 금리를 내리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달러 강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율을 낮출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금리를 낮출 여지가 있다라고 좀 한국은행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되려면은 우리는 여기서는 이제 환율이 한 1,500원 언더에서는 좀 안정화가 돼야 네. 금리를 좀 인하할 수 있게 될 거고, 만약에 금리를 인하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우리는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금리까지 높은 상황을 국민들이 좀 견뎌내야 된다는, 그러니까 연초에 우리는 조금 어려운 네. 그러니까 시장이라든지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의 삶이 네. 체감하는 경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달러의 원인으로만도 한 1,440원 이상은 아마 1,450원 정도까지는 지금 갈 만한 상황이었고, 다만 이제 정치적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서 지금 뭐 80원 뭐 이렇게 이제 올라간 것까지는 아마 우리 내부의 문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있겠군요. 예, 예. 네. 그리고 여기서 좀 반전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정말 이게 다른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코스피가 많이 내려와 있다, 환율이 너무나 올라가 있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네. 인정하고 있어요. 전문가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고 있는데, 결국은 계기가 뭐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희망의 계기가 뭐가 될 것인가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어떤 상황이 되면 분명히 딱 코스피 괜찮은데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너무나 가격이 저렴하게 깔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탄력을 받을 거고요. 네. 환율도 워낙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계기가 된다 그러면은 충분히 내려올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월스트리트에서는 달러가 지금 너무 강하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럼 여기서 이게 약세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럼 상황적으로는 우리는 좀 더 개선이 되고 네. 미국은 조금 이제 완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누구나 다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그 계기가 뭐가 될 것인가를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3은 우리 권수 팀장과 함께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1월 2일에 2일 날, 예. 네, 뵙게 되겠네요. 네. 자, 하여튼 연말연시 정리 잘 하시고 1월 2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2025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년 동안 고생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네.